자, 오류 수정 문제는 일단 전표에 들어갈 건데 일반 전표 문제인지 메인 매치 전표 문제인지 그런 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고 느낌 가는 대로 열어보고 없으면 다른 거 열면 돼. 두 개 중에 한 개잖아. 그죠? 자, 그럼 문제 내용 보면 8월 17일 날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 수선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시나요? 매매처 전표에 써야 될 걸 일반 전표에 그냥 전부 다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얘는 매입세 공제되는 거니까 매매처 전표 써야 되는 잘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금액하고 다 봐야 되니까 일반 전표 12월이래. 8월 17일 날로 가서 자, 총 44만 원이다라고 써뒀네요. 그죠? 그럼 40만 원의 별도였나 봐요. 그죠? 일단 수선비 44만 원 있는 거 받고 500번대 수선비로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8월 17일 날 제대로 된 분계를 하면 자, 얘는 카드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57번 카드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얘는 뭐 유리수선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금액은 44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되겠죠. 40만 원에 4만 원. 거래처는 대한유리. 카드사는 신한카드. 자, 여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카드라고 쓰면 카드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500번대의 수선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미지급금액 카드사 그리고 수선비 40만 원 되어 있으면 되죠. 혼합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 분계 정확한 분계 넣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얘는 지워야 돼요. 일반 전표에 2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작업 다 하셨으면 앞에 체크해서 삭제 누르고 예. 그러면 이번 문제는 끝났어요. 예? 어? 순서대로 그냥 엔터 치면 이 다음이 카드사 들어가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해야지 컴퓨터가 알아먹죠. 혼합을 하면 똑같은 분계되도록 내가 써주면 되죠. 하면 지금 분계용 상관없이 분계만 순서만 다른 거지 똑같이 신한카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분계잖아. 분계 내용은 똑같으면 돼. 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 그렇기 때문에 도구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가 내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아니면 지금처럼 자 저는 이런 말 했어요. 현금, 외상, 카드 이런 거 고민되시는 분은 다 쓰지 말고 하나만 쓰세요. 왜냐면 분계 해봐야 몇 개 된다고 그거 고민하고 있어. 맞죠? 그렇게 해서 아래 분계만 정확하면 돼요. 분계만 정확하면 되고 거래처 들어가야 될 거 딱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니까. 자, 다음 10월 15일 날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를 당좌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어떤 상황인지 내용 파악되시나요? 지금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준 걸로 생각해서 51번 매입과세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적었는데 봤더니 거래처 직원 선물용이라서 그렇죠. 접대라서 불공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이런 형태일 때 좀 주의하실 게
매입 매출 전표 10월 15일 날 갔을 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불공으로 바로 바꾸지 마세요. 여기서 불공으로 바꾸는 순간 아래에 있는 분계가 사라져요. 근데 지금처럼 문제에서는 뭐 힌트가 많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 힌트가 안 적혀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정보를 내가 날렸고 옆에 사람 거 보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얘를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된 전표만 두면 되기 때문에 아래다가 새로 쓰면 돼요. 새로 쓰고 기존 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아래에다가 54번 불공하고 복사하는 건 쉬워요. 엔터 치면 얘네들이 웬만한 거는 따라오려고 해요. 둘둘마트도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잖아. 엔터 치면. 아니, 수량 단가 빼고는 엔터 치면 위에 게 그대로 따라오니까.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서 혼합까지 가놓고 지금 여기 이것만 빼고는 똑같이 썼죠. 그리고 나서 위에 분계 보면 지금 복리후 수입이 된 걸 접대비라 할 거고 당좌예금으로 돈 줬네요. 그럼 얘를 지금 틀린 게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00번 되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거 써놓고 그리고 잘못된 거 체크해서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찝찝하면 제대로 된 분계 굳이 꼭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분계 집어넣고 기존 거 지워버리면 돼요. 제대로 된 거 없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 수정 문제는 끝났고 다음 결산에 와서 8월 1일 일단 결산 문제는 뭐 이것저것 보기 전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항상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8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아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 원 중 임대기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네요.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단 월할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지금 얘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분계 생각했을 때 8월 1일 날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았죠. 그럼 대변에 수익으로 임대료라고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회계 처리한 거 무조건 먼저 알아야 돼요.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이 임대료래.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차변에 임대료가 되겠죠. 차변에 임대료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 거만큼 7달치는 올해 거 아니니까 미리 받았잖아. 그러면 미리 받은 수익이죠. 내년 걸 미리 받았죠.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얘는 임대료를 취소한 거고. 그럼 내년 거 금액을 계산해 보면 내년이 7달이죠. 그러면 18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 105만 원이네. 그럼 얘 금액이 지금 취소해야 될 게 105만 원이고 선수 수익도 105만 원이고. 자, 경과 안 된 거, 미경과된 거 같은 말이잖아요. 경과 안 된 게 지금 미경과잖아. 안일미자인데요. 그러니까 경과 안 된 거는 안일미자니까 미경과는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이라고. 예? 예? 그렇죠. 경과가 되지 않았단 말인 거잖아요. 그죠? 자, 예. 임차료인데 임차료라고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이니까 차변 처리했으니까 대변으로 썼겠죠. 그리고 내년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고 썼겠죠.
지금 내년 거 취소하는 거예요. 내년 거까지 전부 다 수익 처리했으니까 얘는. 방금 말씀하신 건 내년 거까지 올해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 거 빼버리는 거고 취소하는 거예요. 내년 거를. 그래서 방금 말했던 미경과 내년 거 그 이야기죠. 지금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지금 8월 1일이죠. 8월 1일. 그럼 일반 전표 8월 1 아이고. 이때 안 들어왔네. 그러면 잠시만요. 매일 매출 전표 8월 1일 이때 처리해뒀네요. 가보면 임대료가 들어와 있죠. 계정 감호. 일반 전표든 매일 매출 전표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알리바이가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임대료가 대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린 얘를 차변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다음 매출 채권에 관련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 설정하다. 일단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자동 결산으로 할게요. 자동 결산 대손 충당금은 다음 세 번째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한다. 그럼 이게 올해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계상한다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킨다는 이야기니까 이 금액을 인식하겠다는 거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네요. 그럼 얘 계산자료 입력 가서 금액만 쓰면 분개해 줄 거니까 그럼 지금 이것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 차변에 임대료 지워주고 대변에 선수 수익 지워주고 지금 만들어주고 하셨죠? 하셨으면 창 닫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 여기로 가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 되고 자 여기에서 자 대손 충당금은 위에 대손 삼각 버튼 누르고 자 클릭하고 자 대손 충당금 몇 퍼센트 설정하라 그랬죠? 그럼 그대로 여기 1% 들어와 있으면 되죠? 1% 2%면 2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이제 설정하라고 한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럼 나머지는 다 지우죠.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자주 안 나오는데 간간히 나와요. 마이너스면 수능 계산하러 가야 돼요. 할인 분계 그 금액만큼 자 그럼 이제 얘 둘 다 플러스니까 아래 결산 반영 누르면 분개할 준비 끝났어요. 분개할 준비 끝났다는 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잖아. 아래 판관비 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 대손상각에 이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방금 우리 결산 반영 버튼 눌러서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감가상각 있죠. 감가상각은 우리가 구분할 게 제조부 거다 영업부 거다. 두 개는 제조부 거죠. 제조부 거는 매출 원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위쪽에 매출 원가를 먼저 찾고 매출 원가에서 경비의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찾았나요?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 찾아서 올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고 다음 차량 운반구가 350만 원이고 비품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영업부니까. 그럼 영업부 거는 판관비에서 아래로 보면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판관비의 아래쪽 감가상각비 여기에 비품에다가 금액 100만 원이라고 쓰고 비품 거 자, 다 쓰셨으면
이제 F3번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하면 여기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는 이 글자를 꼭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이 글자가 없으면 난 이 두 문제를 안 푼 거예요. 여기에 입력해둬도. 얘 눌러서 얘 누른 거예요. 전표 추가. 지금 얘가 생명이에요. 이거 안 누르면 여기 문제 하나도 안 푼 거예요. 채점 기계는 일반 전표에서만 붕괴를 확인할 거예요. 여기 안은 안 봐요. 그럼 지금 여기 전표 추가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지금 방금 대선 충당금 붕괴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게 들어와 있든 여러분이 직접 붕괴하든 들어와 있으면 2번 문제 맞은 거고, 3번 문제도 방금 800번대 감가상각비 비품 거 위에 가면 500번대의 기계장치 거, 500번대의 차량 운반구 거, 이 붕괴가 들어와 있으면 정답이고, 직접 붕괴도 이것만 들어와 있으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전표 추가 안 하면 얘가 안 들어오니까 문제 안 푼 거예요, 두 문제가. 그래서 꼭 전표 추가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회 문제로 가서 자, 2020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지금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이야기하네요. 이건 우리 재무제표,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서 죄송해요. 1월부터 5월이 아니라 5월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 달만 가지고 말하면 손익계산서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건 1월 달부터 쭉 합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1일 1일부터니까 일개표 월개표로 가야지. 시작하는 달을 안 쓰잖아요. 방금 말했던 두 개의 특징은. 방금 합계장산표나 손익계산서는 시작하는 달을 안 쓰는 건 1월 1일부터 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로 가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혹은 월개표에서 5월부터 5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분류해 보면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외 비용이 있네요. 자, 화면 아래쪽에 보면 영업외 수익하고 그리고 영업외 비용 이하고. 그럼 이 두 금액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7만원. 그죠? 자, 그럼 답은 7만원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중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가 있고 계정 과목 있고,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서 거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신형이에요. 저 이거 쓴 적이 없는 세대라서.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나오면 돼요. 근데 저는 얘를 안 써봐서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중이었으니까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외상매입금이고, 대한전자 하셨나요? 자, 이 다음 또 여러분한테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네요. 결제한 거, 결제했다는 건 상환한 거죠. 상환한 거는 외상매입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외상매입금 줄어들려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렇죠, 차변이죠. 부채잖아요. 줄이려면 차변하지. 그러면 1,000만원이겠죠.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셨죠? 차변되면 다 있으면 제가 말한 것처럼 얘를 지금 만약에 외상매입금 발생액 물어봤으면 오른쪽 대변 거 받겠지. 이면 결제해서 줄어든 거니까 차변 거 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답이 1,000만원 나왔겠네요. 자, 다음
3번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 낸 사람이 도라이예요. 이거는 세무이급사라도 못 푸는 거예요. 잘.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수익금액이 뭐냐면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액의 개념이에요. 소득세법에서도 매출액의 개념. 그렇죠. 근데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얘를 알려주긴 해요. 어디서 알려주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고, 자, 여기는 부가가치세 있는 거니까 면세거래는 없겠죠. 근데 겸용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을 해요. 예. 그럼 과세표준명세서에서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면세사업 수익금액 보이시죠?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5만 원이 돼요. 세무1급은 맞춰요. 세무2급도 못 맞추는 걸 회계1급한테 조회를 냈어요. 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세무2급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데도 얘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지도 않는데, 그죠? 좀 과하게 문제 냈다는 감이 아주 많이 있는 문제였어요. 자. 회계1급은 없다고 보면 돼요. 세무2급 가면 있는데 회계1급은 없다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제일 억울한 실수가 뭐냐면 전자세금계약서도 아니다. 이 전자이용 안 하면 꽝이에요. 제일 억울하죠. 그 다음 억울한 게 거래처. 근데 제일 자주 일어나는 거. 자, 이제 우리 이론 문제 좀 볼까요? 자, 1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 매입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중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정말? 장부의 기록,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기록하죠?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T로 봤을 때 기초, 매입, 판매, 기말이면 기초 금액하고 매입 금액은 항상 일치하는데 우리가 몇 개 팔렸는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몇 개 남아 있겠지 여기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쭉 쓰면서 몇 개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글자 그대로 실제로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 매입, 기말, 판매 있으면 얘네들은 뭐 둘 다 똑같은 거고, 팔 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기말에 몇 개 남아 있는지를 봐서 남아 있는 거 빼면 다 팔렸겠지라고 얘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그죠? 실제로 수가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세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잖아요. 얘는 팔릴 때마다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이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고자산 결정 방법 중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반대로 말했죠. 실질재고조사법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반대로 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그죠? 3번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한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죠. 4번에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평균법은 우리 기초든 마지막 기말에 샀든 중간에 샀든 상관없이 전부 다 한 방에 평균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1번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매각 거래 조건으로 할인받다.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어음에 할인하죠. 그러면 이 할인료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영업외 비용 맞았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죠. 할인료를. 그래서 기업은 영업외 비용이고 니은 매입 거래처에 지급한 약속 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우리 발행한 어음이 그 받아간 사람이 은행에다가 그 어음 팔았대요. 매각.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기 되면 돈 주면 끝인데. 그죠? 그냥 그렇구나. 만기 되면 그 은행으로 돈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할 거 없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디귿의 매출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다. 그럼 일단 자산을 줄일 건데 매출 채권의 대손은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를 사용할 거죠. 그죠? 그러면 영업외 비용 아니네.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 처리할 거니까. 다음 리얼의 매입 거래처 외상 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다. 즉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죠? 재고 자산 사왔는데 매입 할인되면 짝지가 있는 차감 계정이지 영업외 비용이 아니죠. 아예 생뚱맞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답은 1번 하나만 있네요. 자, 다음 3번. 다음의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종 분계로 반영하였을 경우 단기 순이익의 변동은 자, 매출 채권 잔액 550만 원에 대해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설정 전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3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설정할 목표액이 그렇죠. 550만 원에 2%면 11만 원인데 근데 잔액이 얼마래? 그럼 3만 원 빼면 8만 원 보충할 거죠. 그럼 우린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니까 자 비용으로 8만 원 처리할 거예요. 자 일단 저거 두고 그럼 비용으로 8만 원 처리하면 물어본 건 이익이니까 이익이 8만 원 줄어들겠죠. 반영하면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12월 15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5만 원에 대하여 기말의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분계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자, 가수금은 내 돈 아니었죠. 근데 얘를 지금 이제 정리해서 없애면 빚이 없어지죠. 그럼 나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잖아. 빚이 없어지니까. 그죠? 나한테는 이거예요. 지금 가수금 생각하시면 과거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뭔지 몰라서 가수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얘를 정리하래. 그럼 가수금 없애야 되겠죠? 그럼 지금 난 보통 예금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 없잖아. 그럼 나한테 잡이익이나 뭐 적당한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럼 지금 얘가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수익이 5만 원이 생기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5만 원?
그럼 이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대손상가비 8만 원, 자비 5만 원. 그러면 3만 원만 내려가겠다. 그죠? 그럼 이익이 3만 원 줄어들게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1번 자기 주식. 얘는 성격 분류가 뭐죠? 자본으로 분류한 거 맞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우리 지금 여기에 자본조정이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조정이죠. 자, 우리 자본조정은 자본금이가 자본잉여금이 아닌 걸 다 자본조정으로 두잖아. 자본에서는. 그죠? 그럼 얘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아니고 자본금 아니니까 자본조정이고. 다음 미지급 배당금. 얘는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 해줘야 되는데 그날 못 해줘서 돈 부채잖아. 얘는 아예 성격이 틀리네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죠. 자, 우리 계정화분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봐도 번호 보고 왼쪽에 분류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4번은 감자차손. 얘도 자본 조정이죠. 넓게 봐도 1, 2, 4번은 자본이고 3번은 부채고, 깊이 들어가도 1, 2, 4번은 같은 애다. 그죠? 다 자본 조정으로. 자, 다음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우리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가액 해야 되지만 시장성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두는 원가법 쓰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 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사채 맞아. 그 사채를 산 사람이 만기 보유 증권인 거예요. 그 산 사람이 만기 보유 증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 거고. 4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일단 계정 과목 몰라도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건 영업활동일이 없다. 얘랑 관계된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는 뭐 유가증권 그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잖아요. 처분이익에 줄이거나 처분 손실에 더하거나.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얘는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 뭐 가장이라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뭐 이런 기간 배분이 말 안 해도 배분에 있는 건 맞는 이야기죠. 우리 사온 걸 비용화시키기 위해서 배분하는 거고. 두 번째, 정률법은 자산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반대로 감소하죠. 똑같은 건 정액이고. 정률은 100만 원인데 50%라면 1차년도 50만 원. 그럼 다음에 남은 게 50만 원인데 50%니까 그 다음 25만 원. 그 다음에는 뭐 12만 5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럼 감소를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니까 2번은 틀렸죠. 다음 3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산한다. 당연하지. 우리 앞에 그래서 감가상각비 500번대 쪽에다 올려놓고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쓰죠. 자,
자, 6번의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한마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잔존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계속 똑같이 감가상각에서 가겠다 그 소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2번이 틀린 답이죠. 자, 다음 7번.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우리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맞죠? 실현되었을 때 돈 들어오고 상관없이 우리 외상 매출금 쓰면서 제품 매출 수익 써버리잖아요. 두 번째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발생주의가 제가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3번은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이렇게 풀어 적어 놓은 거죠. 그럼 4번은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총액으로 가야 된다. 총액주의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자산과 자산, 부채와 부채, 수익과 수익, 비용과 비용 같은 애들끼리는 순액으로 보여줘도 돼요.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순액으로 보여줘도 돼요. 그런데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2번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사채 발행 관련 비용들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할인 발행 차금 줄인 게 발행 가격이었는데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발행 가격들 처리하니까 더 발행 가격 줄었었잖아. 기억나시는 거 맞죠? 전에 이렇게 썼죠. 제가 이 액면 할인 할증 써서 발행가가 3만 원 있다면 하면서 발행가가 다 줄어드는 거 보면서 발행 비용은 발행 가격에서 다 줄어들죠.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걸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저번 달인가? 너무 오래되겠어요. 자, 다음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생각한다. 제가 유효이자율법 무조건 이거 쓸 거라 그랬죠. 액면이자율법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우리 유효이자율법 만기보유증권이든 사채든 전부 다 이자 비용이든 이자 수익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 다음 4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자, 시장 이자, 액면 이자 둘 중 어느 게 내 거죠? 그렇죠. 액면이 내 거죠. 액면이 내 건데 시장 이자보다 액면 이자 내 거가 더 큰데 맞나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네요. 문제는 시장 이자율이 내 거보다 더 크면 내가 유리한가요? 불리하죠. 불리하면 할인 발행해야지. 내가 유리해야 할증 발행하겠죠. 그렇게 기준 잡으면 느낌 오시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9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린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 한다. 시도원가는 300만 원이며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수리하는 경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물 원가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중간 딴 생각하면 안 돼.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매물 원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결정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해버린 거는 매물 원가는 산 거죠. 그럼 얘 매물 원가가 얼마가 되죠? 제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 여자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가상각 된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150만 원이겠죠. 왜 150인지 이해가셨나요? 네.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또 제조원가 명세서네요. 지금 아직 둘 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서 없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선택 안 했잖아요. 바로 팔든 수리해서 팔든 둘 중 한 개 선택해야지. 그러면 이제 선택한 것도 매물원가가 될 건데, 그러면 안 한 게 기회원가가 되겠죠. 두 개면 한 개 그냥 선택 안 한 게 기회원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번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1번 직접 재료원가 포함되는 거죠. 단기 제조원가, 이게 총 제조원가나 제조원가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기초 제품 재고에, 그렇죠,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우리 제공품 T에 있던 거 아니에요. 제품은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쓴 데 있잖아요. 그 외에 제품이란 글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원가 명세서에는 완성되었을 때 한 번만. 3번 틀렸고, 기말 제공품 재고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고. 자, 다음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괄호에 단계배분법을 사용하고 A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 이거 싫어하셔도 돼요. 이 앞에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 잘 나와요. 계산하는 거. 제가 이 정도로 말하는 건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타로 계산하는 문제가 회계 1급에서 단계 배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야 되고, 안 좋아하셨던 분은 그나마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우리 단계 배분법은 뭐부터 배분하는가부터 봐야 되죠. 그럼 A부터 먼저 배분하니까, 자, A한테서 발생한 게 30만 원이죠. 30만 원 가지고 지금 B가 40%, 그리고 X가 20%, Y가 40%. 그러면 30만 원으로 하면 얘 12만 원, 그리고 얘 6만 원, 얘 12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A한테 발생한 게 30만 원인데 A 부분 가로로 보면 B가 40%, 20%, 40% 썼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한 게 A 거가 30 가지고 저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B 금액이 얼마가 되죠? 40에다가 12만 원 너가 썼다고 받았잖아. 그러면 그렇죠, 52만 원이 되겠죠. 그죠? 52만 원에서 자기 것 빼면 얘 둘이 비율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얘 2대 4네요. 그러면 얼마죠? 산수가 안 돼. 52만 원이고. 죄송해요. 내가 퍼센티지를 안 적어놨죠? 얘는 30%고 얘는 50%죠. 이 금액을 이걸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대 5면 52만 원을 곱하기
하면 나오나요? 얘는 32만 5천 원이고 얘는 19만 5천 원이고 지금 얘 둘이 비율로 안 변한 거죠. 30%가 아니고 이번에 5대 3으로. 두 번째 하는 건 A 쓴 거는 신경 안 쓰고 가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처음 한 것만 얘 신경 써주고 두 번째는 얘 신경 안 쓰고 직접 배워처럼 50%가 아니고 얘 둘이 비율 3대 5. 얘 둘이 비율로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8분의 3, 8분의 5로 안 보내야지. 지금 얘 20%쓴 건데 그 무시한다 그랬죠. A가 지금 얘 20% 썼는데 두 번째 하는 건 무시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또 A한테 너 20% 썼어 하고 줘야지. 얘 50%쓸 거면. 그죠? 그게 없이 얘 둘이의 비율로만 나누니까 그러면 44만 5천 원이 나와서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지금 얘들이 주고 받는 게 용역수수 관계인데 보조 부분끼리 서로 하는 게 첫 번째는 한 번만 주고 두 번째 거는 무시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요. 이 앞에 차에 나와서 그죠? 자, 다음 12번 볼게요. 자,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뭐 자산 될 거냐 이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다라는 표현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산 처리할 거냐 아니면 기간 비용 처리할 거냐 우리 자본주 지출 수익자 지출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다음 이번에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로 분류한다. 그렇죠. 우리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어떤 글자를 봤죠? 저와 같이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이야기했던 그게 원가 행태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기초 원가, 가공 원가 이거는 그런 분류가 아니에요. 자, 다음 3번에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다음 제조활동과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제조하고 관련 없으면 비제조원가. 자, 이런 건 유치해서 안 한 거예요. 그 분류 나누는 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택시에 의한 여객 운송 면세인가요? 아니죠. 자, 택시는 돈 있는 사람만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가 아니죠. 과세죠. 도서, 미술관, 그렇죠. 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들, 미가공, 농수산 임산품들 이런 것들은 면세죠. 자, 답 1번이고 다음 14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액공제법이니까 맞죠. 거래공제법이었으면 틀렸을 거예요. 세액공제법이니까 맞고. 다음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그렇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데 얘는 종사업장들이 신고하고 납부 다 의무가 없대서 틀린 거죠. 신고는 해야 돼.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주사업장에서 다 하는 건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이름에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한다. 2번 틀렸고 3번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우리 영세율 아니면 일반 과세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음 4번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있죠?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 다 돼요. 세금도 아무 때나 내면 되고. 제가 납세지는 뭐 때문에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세금 안 내면 잡으려고. 그 외에는 세무서의 구분은 둘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한다는 건 그 세법 입장에서는 저 이제 사업할 테니까 세금 낼게요라고 신고하러 오는데 너네 관할로가 이런 짓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15번. 자,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 1번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꿀 때 상호나 도메인 바꾸는 건 그날 바로 해준다 하면서 이야기 언급 지나간 거고. 두 번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동이 있을 때에 개인 사업자는 지분이 바뀌게 되면 지분율 변경하러 가야 되죠. 세 번째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그렇죠. 틀렸죠. 상속은 되는데 증여는 안 되죠. 그래요. 상속은 되는데 증여는 사유가 아니고. 법인 사업자의 대표를 변경할 때 법인 사업자는 대표 변경되면 정정사유인데 개인 사업자는 그럼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정정사유가 아니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이고 신규 사업자가 개업인 거니까 사유가 안 되죠. 개인 사업자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네요.